팟캐스트 SF 수신기 제3화 젠나님과 함께하는 스타워즈 A부터 Z까지 2부. 여러분은 영화 스타워즈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혹시 스타워즈를 보지 않았는데도 스쳐 지나간 것이 있나요? 국내 스타워즈계의 네임드인 젠나님과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님을 모시고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스타워즈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1화에서도 스타워즈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눴었는데요. 2화를 시작하기 전에 1화의 마지막에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로봇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R2D2랑 C3PO들이 저는 4편을 봤을 때 그 나오는 로봇이었던 것 같은데 그 드로이드라고 하시죠. 그 혹시 뭐 이게 인간이랑 외계인은 좀 동등한 위치지만 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설정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드로이드는 이제 이름만 드로이드고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로봇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혹은 안드로이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 어떤 안드로이드 뭐 일반 로봇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로봇들은 전부 다 드로이드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냥 SF 무대니까 로봇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아이코닉한 캐릭터가 됐죠. R2D2라 C3PO는 거기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 유일하게 모든 편에 다 등장하는, 모든 스타워즈 영화에 다 등장하는 두 캐릭터예요. 다스 베이더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최근 나오는 시퀄 3부작에서는 다스 베이더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죠. 하지만 드로이드들은 당연히 수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로그원에서도 잠깐 카메오로 등장했고 스타워즈 전편에 거쳐가지고 이야기의 연속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야기에 양념을 쳐주는 존재들로 나옵니다. 이들이 할리우드 SF계에서 원래 로봇 하면은 그 50년대부터 아이콘적으로 불렸던 로봇이 있어요. 바로 금지된 행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로비라는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로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의 감정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종으로서 서번트로서 그 존재하는 인간을 도와주는 로봇 캐릭터였다면은 스타워즈에 와서 R2D2와 C3PO라는 두 드로이드가 나오면서 이들이 로비가 보여주지 못했던 마치 인간과 같은 이 친구들은 개그도 하고요. 인간처럼 목욕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감정도 갖고 있고 친한 감정도 갖고 있고 무서운 것을 보면 무서워하고 이러는 그 친근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두 캐릭터가 이야기에서 이제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너무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적절한 그 농담을 해주고 하면서 스타워즈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연이랑 이렇게 관계된 그런 캐릭터들도 있는데, 그, 약간 악당 역할의 드로이들도 나오잖아요. 악당 역할의 드로이드 중에서는 이름을 갖고 비중 있게 등장하는 드로이드는 없어요. 스타워즈의 현재까지. 이제 코믹북 같은 데서는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영화 기준으로 봤을 때 악당 중에서 드로이드인데 감정을 가지고 굉장히 그 이름을 가지고 개성을 가진 드로이드는 지금까지 영화에서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에피소드 1편을 보게 되면 드로이드의 군단은 등장하죠.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C3PO 같이 그렇게 아니면 R2D2처럼 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아니니까 그냥 양산품. 스타워즈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 하나 있는데요. 드로이드들은 설정상 주기적으로 기억을 지워야 돼요. 왜냐면은 기억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것이 개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 스타워즈의 드로이드들은 이제 완벽하게 애들을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 기억을 주기적으로 지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C3PO R2D2는 기억을 지우지 않고 계속 가거든요. 물론 딱 한 번 지우긴 해요. 제가 몇 편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딱 한 번 C3PO만 기억이 지워지지만 R2D2는 기억을 계속 유지해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캐릭터가 독특한 이유가 다른 드로이드들은 개성도 별로 없고 그 자신만의 성격도 별로 없고 그것이 다 기억을 지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 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드로이드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카메오라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연으로서도 그냥 양념 같은 마스코트 같은 그런 역할이지만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되게 다양한 활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억되기도 하죠. 특히 R2D2는 그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존재고, 그 프로토콜 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통역 드로이드 의 네. 도움을 빌어서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애가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은 그런 작은 애가 용감하게 활약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통역 드로이드가 C3PO죠. 네, 600만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하면서. 근데 로봇이라고 하면 어쨌든 누군가가 만든 어떤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배경은 따로 나오지 않고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R2D2와 C3PO는 워낙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배경이 영화상에서 암시는 됩니다. C3PO는 누가 만들었는지 역시 나오고 R2D2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모험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뭐 하던 애였는지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그 스타워즈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포스를 계속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 포스가 대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포스의 모티브는 분명히 동양의 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지 루카스가 이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라든가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동양 사상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욱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스타워즈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포스는 이제 제다이가 사용하는 어떤 초능력 이런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에요. 스타워즈 세계에서는 이 포스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모든 생명체 사이에 흐르는 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 같은 에너지로 표현이 돼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느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죠, 포스를. 그런 사람들 중에서 훈련을 거치면은 제다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영화상에서는 포스가 어떤 제다이가 쓰는 능력 이거에서 원천이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보다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포스는 일종의 은하계 운명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스타워즈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너의 운명을 완수하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공들은 항상 도전을 받아요. 악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너는 원래 이런 운명을 타고났다. 내가 포스를 통해서 보니까 미래를 예견해 보니까 너는 정말 그러더라. 너는 악의 편에 들어올 것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주인공들은 자신의 의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운명을 뿌리쳐 버리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또 어떤 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포스는 어떤 전 우주적인 그런 운명을 관장하는 그런 약간 비인격적인 신 같은 걸로도 묘사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이제 도교의 도하고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 또 한편으로 이 포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가 상대의 감정을 읽고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게 있어요. 포스의 힘을 이용하면요. 이걸 통해서 뭐가 등장하게 되면 이야기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들이 행동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디서 무슨 동료들이 잡혀가지고 상처받는 걸 느껴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있어 라고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스타워즈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작품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것도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중요한 건데 그 관계를 강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면에서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일어나가느냐. 그래서 포스의 이른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안에 말하면 포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스타워즈 전반적인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요소기도 한 거죠. 다스베이더가 포스를 사용할 때 이게 처음부터 나쁘게 사용됐나?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다스베이더는 일단 영화상에 설명되듯이 타락한 제다이잖아요. 네. 제다이의 힘이 포스를 사용했고 제다이 때는 포스를 선하게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제 타락한 뒤에는 포스를 악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이 포스라는 힘을 사용하는 이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선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타락한 제다이라는 개념, 타락한다는 개념 자체는 이미 옛날에 성경 속에 있어서의 루시페르라든가 그러한 존재부터 전전히 내려왔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에도 되게 많은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 포스라는 요소를 넘어로써 그런 것들을 훨씬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 같아요. 분명히 수많은 판타지 작품 속에서도 그렇고 SF 작품 속에도 그렇고 예언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뭐 운명이라든가 말을 사용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으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가는 도구로서도 포스가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전투 장면도 스타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싸우는 장면이 약간 사무라이들이 칼을 휘두르듯이 싸우더라고요. 그 광선검은 어떻고 제다이는 어떤 건지 좀 얘기 듣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다이들은 사무라이에서 가져온 것이긴 해요. 여기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동양적인 사상이라든가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지 루카스가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일본 특히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사무라이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주로 끌어오자 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제다이와 광선검, 저는 광검이라는 번역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광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광검입니다. 스타워즈가 처음 기획되었을 때에는 원래 그 세계관이 총을 별로 쓰지 않는 세계관이었어요. 총기류보다는 모두가 이 광검을 들고 싸우는 그러는 것으로 컨셉을 잡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남아있는 컨셉 아트들을 보면은 일반 스톰트루퍼 보병들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든 그런 모습들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루카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우주로 가져오면서 동시에 거기에 이제 서부 활극물을 같이 가져와서 짬뽕을 시켜버린 그런 느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설명이 되기를 광검은 제다이의 무기라고 설명이 돼요. 사실 뭐 제다이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악의 편에서도 시스라고 불리는 이들도 쓰고 그러는데 대부분 제다이와 시스들이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빛이 쫙 나오는 그러는 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다고 나오고 그래서 영화에서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장치인데 지금은 스타워즈의 아이콘처럼 되었죠. 뭐 길거리에서 제다이 복장 입고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지만 칼만 들면 다 알아본다는 게 그렇습니다. 스타워즈는 되게 이렇게 아이콘화된 것들이 많은데 그게 꼭 의도한 것처럼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동양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져왔을 때도 약간 SF적인 어떤 요소처럼 그 변환시켜서 가져온다든가, 그러니까 검이 광선검인 거는 또 스타워즈만의 색깔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광선검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광선검이라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년 뒤에, 일본에서 기동전사 건담인에서 바로 그거를 써먹죠. 그부터는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쓰게 됩니다. 그만큼 스타워즈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광검이라는 게 제다이의 무기라면 그 어떤 포스의 여부랑 관련된 건가요? 그러니까 광검을 쓸 수 있는 그 힘이 말 그대로 포스랑 연결된 그 구석이 있는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광검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다 포스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생각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광검은 일종의 그냥 기계 장치예요. 그 사실 원리상으로 봐도 일반 보병들이 쓰는 총이나 아니면 데스스타에서 쏘는 슈퍼레이저나 이런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영화에서 설명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에피소드 5를 보면은 한 솔로가 루크를 구하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광검을 들고 그거를 켜가지고 동물의 배를 가르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에피소드 7에서도 포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핀이라는 캐릭터가 광검을 들고 싸우는 캐릭터요? 네.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다이들이 광검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날 전체가 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칼은 그냥 세게 휘두르지 않으면은 팔에 그냥 날이 닿아도 위험하지 않은데 이것은 날 전체가 순수한 에너지이기 네. 때문에 조금만 닿아도 베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제다이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스타워즈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총들을 막 쏘는 상황에서 칼 들고서 칼춤을 추는 건 좀 이상하겠죠. 제다이들이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구라고 본다면은, 예를 들면 뭐 정말 배고파가지고 고기를 좀 잘라 먹고 싶다 할 때 광검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 순수한 도구군요. 저는 그 포스라는 게 어쨌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어떤 힘이기 때문에 광검을 포스가 센 사람이 광검을 들었을 때는 뭔가 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는 줄 알았네요. 총 잘 쏘는 사람들이 총을 들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세지는 거가 똑같은 거죠. 똑같이 검술이 뛰어나고 그 검술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면은 더 강력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 광검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장면들도 이제 스타워즈의 대표 장면처럼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약간 이렇게 전투씬 같은 거 있나요? 뭐 저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뭐 스타워즈에 있어서의 광검 전투는 상당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루크하고 베이더가 첫 번째로 싸우는 거였는데 에피소드 5편 제국의 역습에서 등장하거든요. 거기서는 루크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열심히 싸우려고 하고, 베이더는 굉장히 좀 머리 좀 써가지고 포스를 막 쓰면서 싸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장면, 그리고 또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상당히 재미없는 영화일지도 모르겠지만 에피소드 1편에 보면은 후반부에 전투 장면이 나와요. 악당이 외계인 제다가 시스인데, 시스는 그러니까 사악한 제다이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딱 드는데 이게 날이 양쪽으로 나오면서 이거를 막 붕붕붕붕 돌리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2대1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야말로 칼싸움이다 라는 느낌을 명확하게 줬죠. 제나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광검 대결 다 좋아하긴 하지만, 다 명장면들이에요. 그 광검 대결 장면들은. 하지만
저는 관장님은 이제 루크와 다스베이더의 첫 번째 대결 장면을 꼽으셨는데 저는 두 번째 대결 장면을 좋아하거든요. 그 두 번째 대결 장면에서는 이제 서로가 아버지고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아들은 계속 아버지를 싸우면서도 계속 설득하려고 하고 그 전에는 루크도 그냥 얘를 이겨보기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편에서는 자기가 내려칠 수 있는 장면에서도 사실 그것을 거부하거든요. 싸우길 계속 거부하면서 아버지의 칼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스타워즈의 신화적인 면들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6편에서의 관검 대결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4편 제가 본 4편에서는 그 데스스타라고 불리는 우주 정거장? 그러니까 행성처럼 보이는데 그게 광선으로 폭파가 되더라고요. 그 데스스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데스스타는 이제 광검이나 제다이와 거의 맞먹게 스타워즈의 아이콘이 된 것인데요. 이게 제국이 만든 궁극의 병기라고 영화에서는 설명이 돼요. 제국이 공포를 이용해가지고 온 은하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밉보이는 놈들은 내가 너의 행성을 그냥 날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슈퍼레이저라는 가공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에피소드 4 보셨지만 거기에서 레이저 한 방 쭉 쏘니까 행성이 순식간에 팍 네.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데스스타는 스타워즈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국이라는 어떤 공포를 상징하는 것이자 이 저항군인 주인공들이 깨트려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 이런 것의 상징으로서 항상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나왔던 로그원이라는 영화의 경우에는 이 데스스타라는 것을 건설을 막고 그것을 어떻게 붕괴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찾기 위한 그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영화 전체가. 그 정도로 스타워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데스스타를 굳이 비유하자면 2차 세계대전 영화 속에서 나발론 거퍼라는 게 있어요. 나발론 거퍼를 뭐 물리쳐나가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초병기죠. 그 초병기를 파괴하지 않으면 우주가 위험하니까 파괴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정도의 초병기, 우주에서 초병기 정도 되니까 거의 달처럼 큰 거대한 지름이 막 몇십 킬로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우주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발사하는 거라면 기왕이면 강력한 광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한 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 저항군들이 열심히 애써서 부수고 했죠. 부수고지 두 번이니까. 3번 부셨죠? 아. 7편까지 합치면은 스타킬러까지 포함하면 이제 그렇죠. 7편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게 등장을 해요. 진짜 엄청나게 거대한 이번에는 기지가 아예 나와요. 행성 자체를 개조해가지고 이동식 정거장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전에는 행성 하나를 부술 수 있었다면은, 이번 스타킬러 베이스는 여러 방의 레이저를 쏴가지고, 은하계는 여러 행성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네, 나오죠. 그때는 이름부터가 스타킬러입니다. 데스스타하고 비슷한 말이죠. 데스스타는 죽음의 별이지만 얘는 스타킬러는 별을 죽일 수 있으니까. 스타킬러라는 이름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것이 영화가 처음 기획될 때 루크 스카이워커의 이름이 루크 스타킬러였거든요. 그런데 어감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스카이워커로 나중에 대체되긴 했지만, 이후에 게임 포스 언리시드라는 게임에서 주인공 이름이 여기서 따와서 스타킬러가 되기로 했었고, 그 설정이 디즈니로 넘어서 없어진 뒤에는 에피소드 7에서 이번에는 우주 정거장의 이름으로 또 다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영화에 나오지 않은 얘기인가? 나오진 않았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설정상에서 나왔던 거고요. 정말 만약에 스타킬러였다면 그야말로 스포일러죠. 근데 그게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행성이라는 것 자체도 그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화에 보게 되면 저기 달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건 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처럼 진짜 달이 있는 것처럼 차가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하다는 얘기죠. 예, 스타워즈 이전에도 초병기가 등장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까지 강렬하게 등장시켜 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인공 행성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 스타워즈가 이제 다양한 행성들이 나오고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이기도 하면서 지구 밖의 어떤 설정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의 어떤 사막이나 뭐 정글 이런 데서 촬영된 거는 또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 것들은 대체 어디서 찍은 것들인가요? 스타워즈가 영화가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실제 지구에 있는 자연 배경에서 찍은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스튜디오 안에서 세트를 짓고 CG로 대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스타워즈에서 실제 로케이션 촬영지에 가가지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타투인의 사막을 찍은 튀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투인은 여러 곳에서 찍었는데 튀니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찍었고 일부 장면들은 미국 데스밸리에서 찍기도 했었지만 사실 스타워즈에서 로켓 촬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튀니지가 대표적인 예로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정글 같은 경우에는 로그원의 배경이 되는 정글이나 그런 것들은 피지에서도 찍고 중국에서도 몇 장면 찍고 영국에 있는 숲에서도 찍어 왔어요. 의외로 영국에서 스타워즈 장면 찍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과거 에피소드들 1, 2, 3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왕궁이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성당이라든가 어떤 궁전 아니면은 세비야 같은 그런 실제 있는 건축물들을 배경으로 찍어서 그것을 CG와 함께 합성해서 우주에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이라는 식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1편부터 3편에서 보면요. 촬영장 내용을 보게 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요. 다 파란색이에요. 다 녹색으로 다 돼 있는 데서 말하자면 그린 스크린 위에서 그냥 네. 찍은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지나치게 심하다 보니까 바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초록색인 경우도 많았고요. 특히 이제 건물들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조금 1편에서 3편이 너무 CG치를 많이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받는 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주에 좀 특이한 곳이다 보니까 로켓 하기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재밌는 게 프리퀄 3부작에서 로켓을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의 경우에는 실제 로켓 촬영을 한 것이 노르웨이에 있는 설원 딱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스튜디오 안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오히려 그 CG로 너무 CG를 남용한다고 욕먹는 프리퀄에서 더 많은 실제 로켓이션 촬영을 했다는 것은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생각보다 실제 촬영지에서 찍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SF 작품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CG 효과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스타워즈는 또 시각적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다양한 외계인도 나오고 그렇게 촬영지 밖에 이제 CG 효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77년 때 나온 그 4편의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제가 1부에서 조지 루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루카스가 스타워즈 이전에 청춘낙서라는 영화로 조금 재미를 봤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청춘낙서를 통해 가지고 받은 돈을 전부 다 어디에 투자했냐면 특수효과 회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ILM, Industrial Light and Magic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것이 오직 스타워즈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 미국에서 좀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루카스가 돈을 주면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게 해가지고 그 스타워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엔 CG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컴퓨터가 아닌 특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주 전투 씬이라든가 그런 장면들도 모두 실제로 미니어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와이어에 매달아서 날리고 그것을 카메라가 찍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후에 4, 5, 6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음에는 CG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터미네이터라든가 주라기 공원 같은 CG 혁명들이라 불리는 사건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루카스가 이제 내가 옛날에 구상했던 스타워즈 1, 2, 3편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 기폭제가 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역시 ILM에서 연구했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루카스는 이제 그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작에 착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루카스가 좀 과욕을 부렸죠. 그 기술력들을 너무 많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이 너무 많았던 것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ILM이 헐리우드에서 최고의 특수효과 회사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든가 해리포터, 뭐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많이들 보셨을 작품들도 ILM에서 만든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고 웬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정교한 CG가 등장한다면은 ILM이 어느 정도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타워즈가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게 CG로서 아주 그렇게 특출난 영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CG가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보편화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반을 만들었던 것은 70년대에 나왔던 스타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ILM이라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그냥 특수효과가 그때그때 특수효과 전문가 몇몇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형태였는데 ILM이라는 특수효과를 전문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제작되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죠. 이를테면 뭐 우리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작품으로 알려진 토이스토리의 픽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ILM의 밑에 썼던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한 부서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스타워즈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영화 기술에서 굉장히 큰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직까지. 네, 맞아요. 그 조지 루카스가 사실 영화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있다면은 이런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 어떤 특수효과라든가 사운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지 루카스는 많은 투자를 했고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할리우드에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루카스를 사실 영화 감독보다는 이런 어떤 영화 사업가로서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선도 꽤 있습니다. 조지 루카스가 산업 분야에 미친 영향이 그 특수 분야 효과에서 엄청나네요. 혹시 뭐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조지 루카스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루카스가 처음 스타워즈를 만들 때 20세기 폭스 배급사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때 감독 개런티를 받는 대신에 그 조건으로 무엇을 걸었냐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가시장에 대한 판권을 자기한테 달라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들은 뭐 이거 영화 뭐 얼마나 팔리겠어, 뭐 우리야 더 좋네 하면서 흔쾌히 그걸 내줬어요. 근데 루카스는 스타워즈가 나오자마자 이것이 성공을 거두자마자 온갖 피규어 장난감들을 마구 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빅히트를 쳤죠. 지금도 많은 스타워즈 키드 세대라고 하거든요. 현재 주류 영화 감독들이 이 당시 자신은 스타워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감독들이 많은데 그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그 당시에 스타워즈 장난감들을 갖고 놀면서 영화 감독으로서의 꿈을 키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스타워즈 피규어를 들고 자신만의 비디오 카메라로 자신만의 단편 영화 같은 것들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조지 루카스는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가지고 루카스가 스타워즈 영화로서 벌어들인 돈보다 2차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아요. 정말 몇 조를 끌어모았거든요. 스타워즈만 가지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루카스 손을 벗어난 이유까지도 포함한 것이지만, 작년에 이베이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자신들이 판매한 프랜차이즈 작품들의 프랜차이즈 작품들의 이제 상품들의 매출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래서 10위권대 뭐 반지의 제왕도 있었고, 해리포터, 슈퍼맨, 포켓몬, 스타트렉,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2위가 배트맨이었는데, 2위를 거의 3배 차이로 누르면서 스타워즈가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스타워즈의 팬덤과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조지 루카스를 아까 이제 영화의 인프라를 깔아주는 사업가로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조지 루카스를 이런 정말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제가 본 것 중에 재밌는 게 경제지 포브스에서 세계 부자 300인을 꼽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조지 루카스도 들어갔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산을 형성한 가장 큰 이유 이런 거가 하나 있었어요. 항목이. 거기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 제작 이런 거가 있었는데,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스타워즈 그냥 자체. 네, 그냥 스타워즈.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로 돈을 벌었다. 그렇죠. 예. 스타워즈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래서 영화도 영화지만 역시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 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걸 갖고 놀면서 영화를 봤다는 것들이 그게 더욱더 사람들에게 그 폭발적인 인기를 끈데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거를 조지 루카스가 내다보았고 그걸 실현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지 루카스처럼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기록할 만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조지 루카스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나 어떤 뭐 그런 어떤 설정 같은 것들을 굿즈로 만들었을 때 그 시대가 언제쯤이죠? 스타워즈가 나온 그 성공한 게 확실한 시점에서는 바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단은요, 캐릭터 상품 자체는 분명히 당시에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영화 나오면 영화 관련된 상품들. 하지만 사실상 작품에 나오는 거의 모든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쏟아내는 것, 그것도 한 감독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거는 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영화 쪽 관련해 가지고요, 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오프닝이 나올 때 오프닝 장면에서 무슨 감독 이름이 나온다거나 무슨 제작자 이름 나오는 것,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무조건 해야만 되는데, 조지 루카스는 사실상 지가 혼자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가 혼자서 영화를 만들고 자기 혼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캐릭터 상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였기 때문에 물론 영화 자체도 엄청나게 벌었지만 그런 것도 완전히 벗어나서 그런 거 없이도 실행할 수 있게 만든 놀라운 점이죠. 그런 것들은. 그걸 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고, 할리우드의 제작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런 2차 머천다이즈가 나오는 2차 장난감 같은 것들이 나오는 상품들의 경우엔 대부분 장난감 회사랑 영화사랑 결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먼저 하스브로라는 장난감 회사에서 트랜스포머 장난감을 만들고 그것을 팔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런 계획 없이 영화를 먼저 뽑고 영화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어떤 장난감을 팔아야겠다라는 의도와는 별개로 있으면서도 수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팔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화를 성공시키면은 이런 시장이 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 단순하게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겠다 하고 나온 게 아니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조지 루카스는 그렇게
2차 상품을 만들었을 때 기대했던 것들이 단순히 그렇게 어떤 사업을 여는 거에 목적을 뒀던 건가요? 네. 돈 벌려고 한 거죠. 궁극적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계를 만들었고 돈을 벌렸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다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계를 더 확장한 거고요. 이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스타워즈를 디즈니에 팔았을 때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그걸 거의 기부하다시피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돈 자체에 집착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세계관을 만들기 위한, 자기의 어떤 신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밑자본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한 거겠죠. 그렇게 보면은 엄청 성공한 거네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진짜 약간 신화적인 존재니까. 근데 그게 영화보다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스타워즈라는 아이콘으로 이제 너무 소비하는 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영화가 아닌 어떤 그런 2차 상품으로의 영향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2차 상품들 덕분에 스타워즈 한 번도 못 봤더라도 다스베이더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보면 알고, 스톰트루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이죠. 사실 501 같은 것도 501 역시 그러한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시작됐다고도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싶었던 사람도 다 얼마인지겠지만, 그러한 상품들이 여러 가지 꾸준하게 나오면서 아,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조금이라도 제대로 만들고 싶다. 라는 그러한 욕망을 더 갖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루카스가 만든 영화가 또 몇 안 되는데 이제 팬들이 루카스를 볼 때 되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나요? 대부분의 팬들이 루카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애증이에요. 루카스는 스타워즈의 창시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스타워즈를 망친 사람이라는 평도 봤거든요. 제가 2010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갔었는데 그때 재밌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우리나라 개봉명이 조지 루카스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 영화가 뭐냐면은 감독이 둘인데 둘 다 스타워즈 팬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조지 루카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스타워즈 팬들이 조지 루카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애증, 그것을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만들었거든요. 조지 루카스는 이런 스타워즈라는 세계관을 만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왜 사람들이 조지 루카스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갖냐면은 프리퀄 3부작을 만들면서 이것을 너무 못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잘 못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스타워즈가 프리퀄 3부작을 통해서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지 루카스를 상당히 싫어하죠. 일부에서 관장님이 스페셜 에디션 97년에 디지털 그 리마스터가 됐던 버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456편이죠. 네, 456편을 재개봉했었죠. 그때 조지 루카스는 영화에서 쓸데없는 장면들을 집어넣고 오직 CG를 실험한다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서 캐릭터의 성격도 바꿔놨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른바 한 shot first라는 논란이에요. 한이 먼저 샀어. 한이 먼저 쐈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술집 장면에서 한 솔로가 자신을 쫓아온 현상금 사냥꾼 그리도랑 대치하는 장면이 있어요. 외계에다가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 방법이죠. 네,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둘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리도는 한 솔로한테 총을 겨누고 있고 한 솔로는 총을 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77년 원본에서는 한이 그리도를 쐈어요. 그리도는 총 한 발 못 쏘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런데 스페셜 에디션이 나오면서 그리도가 먼저 총을 쏘고 한 솔로가 그 다음에 이어서 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그 당시에 촬영한 것이 아니고 어거지로 우겨넣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됐거든요. 그리도는 한 얼굴에다가 정확하게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거를 쐈는데 못 맞춰요. 왜냐면 한이 머리를 오른쪽으로 살짝 까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피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은 그리도를 한 방에 쏴서 맞춰버리죠. 이렇게 이상한 장면을 넣은 이유가 한 솔로는 먼저 쏘는 그런 냉혈한이 아니다 라는 조지 루카스의 생각을 나중에 자기가 반영하기 위해서 장면을 그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근데 팬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한 솔로는 그런 캐릭터다. 냉혈한이다. 냉혈한이었는데 나중에 동료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착하게 된 캐릭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냉혈한이었다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어색한 장면을 넣는다는 것을 팬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뒤로 DVD 나오고 블루레이라고 하면서 팬들이 끊임없이 한이 먼저 쐈다. 한 샷 퍼스트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루카스에게 항의를 했어요. 하지만 루카스는 절대로 그 장면을 다시 옛날 그대로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영화는 두 가지인 건가요? 아니면은 보통 그 이제 리마스터링 된 거를 접하게 되는 건가요? 아, 리마스터링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된 건 리마스터링입니다. 일반적으로 TV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건 리마스터링 버전이고요. 리마스터링 버전도 그리고 아주 약간씩 더 수정이 더 됐어요. 나중에 네, 더. DVD가 나오고 블루레이가 나오고 하면서 계속 수정이 되는데 수정될 때마다 안 좋아졌어요. 특히 블루레이에서는 다스베이더 노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다스베이더가 원래 대사가 없는 장면에 노라는 대사를 갑자기 넣어버린 거예요. 아무 맥락 없이. 하지만 조지 루카스는 이것만이 내 버전이고 그 이전 버전들은 다 폐기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팬들의 속을 긁고 있죠. 왜냐면 옛날 것이 더 좋았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진짜 옛날에 나온 영화를 다시 이제 부분 수정한다는 게 가능한 것도 좀 신기하거든요.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찍은 촬영 장면도 더 있었고 한편으로는 CG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지 루카스의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1, 2, 3편도 그러는데 조지 루카스는 너무 설명을 많이 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이걸 보려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그래서 1, 2, 3편, 특히 1편하고 2편에 보게 되면 진짜 설명이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칼 들고 싸우거나 열심히 액션. 전투기끼리 싸우거나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스페이스 오페라인데 정치 얘기를 넣고 뭐 음모를 넣으면서 정치 음모는 좋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설명을 계속 추가해요. 대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편, 2편, 3편을 보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라는 감독의 손을 벗어난, 그러니까 제작자로만 참여한 영화가 이제 다수다 보니까 과거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애착이 계속 있어서 그렇게 수정본이 나오는 건가요? 수정본의 경우에는 루카스가 팬들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노망이라고밖에는 사실 저는 진짜 노망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노망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똥꼬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구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실 조지 루카스가 영화 감독으로서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스타워즈, 이 지금 신화가 있게 만들어졌던 그의 감독 작품으로서의 스타워즈, 77년작 스타워즈도 처음에 조지 루카스가 찍어서 편집했던 것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사회 한 다음에 배급사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 편집인 2명 불러와가지고 영화를 다시 재편집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영화가 성공해버렸고 감독은 조지 루카스 이름이 찍혀 나오고 하면서 조지 루카스가 신화되다 보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 내에서도 그런 조지 루카스가 어떤 폭주를 할 때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고 결국 팬들만 조지 루카스를 욕하고 하지만 팬들은 힘이 없고 조지 루카스가 또 새로 장난감을 내면 또 사게 되고 이러니까
루카스는 계속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 팬들의 애증도 엄청난 팬심인 것 같네요. 그 뭐지? 조지 루카스를 고발합니다라는 거는 다큐멘터리인 네, 거죠? 다큐멘터리 네, 영화입니다. 맞아요. 그 조지 루카스 이렇게 싫어하지만 또 조지 루카스가 어디 나타나면 다 환호성 지를 사람들이에요. 조지 루카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인터넷에서 막 악플을 달고 하면서도 얼마 전에 올해가 스타워즈 40주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이라고 세계 최대 스타워즈 축제가 매년 열려요. 그 축제장에 디즈니한테 회사가 매각된 이후에 일선에 나타나지 않았던 조지 루카스가 그 기념 토크쇼에 딱 출연을 한 거예요. 출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를 다들 사랑하면서 동시에 많이 싫어하죠. 네, 그 뭐 조지 루카스 자신의 고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스타워즈는 그 상태로 충분히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4, 5, 6편 특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손을 대면서 자신의 관점을 너무 개입을 해버린 거죠. 이미 스타워즈는 조지 루카스가 만든 게 맞지만 이미 조지 루카스의 손을 완전히 떠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팬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지 루카스가 가장 잘한 짓이 바로 스타워즈를 디즈니에 팔아넘긴 거였었죠. 어떤 그렇죠. 면에선. 저 사실 디즈니한테 회사가 넘어갔을 때 이제 조지 루카스 체제 30 몇 년이 이제 끝났구나 하면 씁쓸하면서도 조지 루카스는 에피소드 3 이후로 더 이상 영화 안 만든다고 했고 이후에 기획한다고 했던 실사 드라마 시리즈도 난항을 겪었고 하면서 스타워즈의 동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디즈니한테 넘어가면서 스타워즈의 새로운 젊은 감독들, 그것도 스타워즈 팬들인 감독들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정말 영화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앉아서 정말 팀으로서 활동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스타워즈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죠. 그거는 그러면 몇 편부터 에피소드 7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재 영화가 2편이 나왔고요. 에피소드 7 그리고 로그원이 개봉했고 지금 디즈니는 매년 스타워즈 영화를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과거 스타워즈는 3년 주기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매년 찍고 있거든요. 마블 영화 생각하시면은 쉬워요. 마블 영화 매년 몇 편씩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스타워즈도 한 편씩 나오면서 동시에 마블 영화들도 이제 어벤져스라는 큰 사건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캐릭터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듯이 스타워즈도 사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넘버링이 붙는 에피소드들이 2년에 한 번씩 에피소드 7, 8, 9 나오고 그 사이 년에는 이전까지 스타워즈가 어떤 사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어찌 보면 소소한 이야기들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된 엔솔로지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솔로 같은 캐릭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젊었을 때 추박하고 만났더니 뭐 어떻게 해서 활동했느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런 거를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것도 그게 영상으로. 사가라는 그 사가 명칭- 부분에서는 그 굉장히 큰 거대한 악과의 싸움을 그려내는 거고요. 영웅이 되는 이야기들이라면 그 엔솔로지 쪽은 그쪽은 뭐 단편이죠, 단편전들. 그래서 외전 작품들이고 인물로서 등장은 했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인물들의 주인공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스타워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세계관들이 전부 이어져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항상 단일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마블이라든가 DC 이런 곳들은 평행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믹스에서 연재되는 DC 과거 코믹스에서 연재됐던 DC 세계관과 요즘 그 영화에서 나오는 DC 세계관은 다르지만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같은 시기에 완전 다른 일이 일어나는 평행 우주잖아요. 스타워즈는 그런 게 없어요. 스타워즈는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인정되는 모든 작품들이 전부 다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건이 저쪽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그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를 덜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조금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요. 그 2014년에 디즈니가 스타워즈 인수를 하면서 스타워즈 과거 이야기들은 영화랑 몇몇 작품들 빼고 다 리부트를 시켜버리긴 했어요. 그게 그 사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스타워즈는 항상 단일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리부트 시켰으니까 옛날 그 세계관도 공식이고 지금 세계관도 공식이다가 아니라 옛날 그 세계관은 그냥 접어두고 지금은 이 하나의 단일 세계관만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소설들이 굉장히 많았고 만화도 엄청나게 많았고 게임도 많았고요. 그것들이 각각 다 이야기가 있었고 외전들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은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팬들이 접근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새로 영화를 만들 때 그거에 의해서 너무 구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한 가지 뭐 저는 물론 아쉽지만 뭐 기존 거대로 즐기고 이거는 이렇게도 즐긴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만화책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소설도 그렇고. 그것도 되게 그거는 또 어디서 만든 건지 제가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 스타워즈가 이제 양산한 게 막 굿즈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 레고 시리즈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레고화 시킨 스타워즈 버전의 영화도 또 있더라고 애니메이션이. 그것은 게임에서 나왔던 애니메이션 영상들인데 그거는 이제 공식 세계관이랑은 애초에 다르다라고 말하고 나온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영화 장면 같은 것들도 재밌게 그 뒤틀어 놓고 하면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은 또 보면서 이거 패러디구나 이거 패러디한 거구나 하면서 즐길 거리를 주는 것이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제일 재밌는 부분이 그런 거죠.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파괴됐죠. 요다가 찡 포스를 하게 되면 레고기 때문에 조립돼가지고 다시 원상 먹게 되는 거예요. 조립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조립이 돼요. 더 강력해지고. 네, 그래서 레고가 애니메이션화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스타워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의 이제 아이콘화된 스타워즈들만 익숙했었는데 그 이제 굿즈 그러니까 상품들. 예. 네, 이제 굿즈화된 상품들, 그 장난감화된 이제 스타워즈들의 아이콘들이 그 다시 이렇게 레고 애니메이션으로 스타워즈 세계들이 펼쳐지는 거는 뭐 분명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좀 이런 어떤 2차 산업으로 이제 흘러간 흐름 같은 게 약간 그런 점에서는 좀 재밌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요. 저는 스타워즈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레고 스타워즈 같은 거, 스타워즈 배경인데 레고야? 재밌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스타워즈는 기본적으로 오락물입니다. 스타워즈에서 무슨 철학이니 뭐냐고 생각하는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고 나서 재밌고 뭔가 생각할 거 있으면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재밌는 얘기야 하면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타워즈 상품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좋은 거는 스타워즈 상품만 가지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꾸밀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면 스타워즈 영화를 잘 모르더라도 보다가 R2D2 같은 거 굉장히 귀엽단 말이에요. 요즘에 새로 나온 BB-8 같은 것도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런 드로이드가 있는데 귀여우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사서 갖고 놀다가 얘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을까 궁금하면 그때 가서 영화를 봐도 되는 거죠. 스타워즈가 그 아이콘화 된 게 되게 전략적인 거기도 하면서 저도 그래서 스타워즈가 굉장히 또 익숙한 이제 아이콘인데 제가 스타워즈를 처음 접했을 때가 1편을 예전에 봤을 때였거든요. 근데 1편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 스타워즈를 이제 시리즈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아는데 1편부터 보는 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재미없던 게 그러니까 약간 간단히 이유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스타워즈를 다 봐서 그래 한번 이번쯤에 순서대로 한번 볼까 하면 보아도 돼요. 네, 그 스타워즈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처음 본다면은 1편부터 보지는 말아라. 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마 관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4편부터 봐야 되고, 제가 항상 스타워즈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스타워즈 영화들은 시간 순서대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 만들어진 연도는 있잖아요. 우리 실제 세계의 연도, 그 순서. 그 순서로 나왔을 때 새로운 영화를 만들 때는 항상 그 이전의 영화를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재미 요소를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순서대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에피소드 7 나오고 엔솔로지 로그원 같은 작품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는데 스타워즈는 무조건 4편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5편, 6편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1편을 보실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5편부터 봤어요, 저는. 5편부터 봤고, 사실 스타워즈에 꽂히게 된 거는 스타워즈 작품들 중에서 제일 최악으로 불리는 2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것은 꽂히는 부분도 다른 것이고, 그리고 스타워즈 좋아할 사람들은 뭘 봐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네,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영화 한 편 봐야지 하면서, 뭐부터 스타워즈를 내가 한번 봐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신다면은 4, 5, 6, 그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스타워즈라는 게 뭔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면은 제 생각에 4편부터 보셔도 되고 5편만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3편만 보시고 3편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4편부터 다시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장 최근에 나온 로그원은 그 이전 작품들을 다 봤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작품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시고 나서 스타워즈에 입문하셔서 다시 처음부터 4편부터 보시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1편은 피해라. 1편, 2편은 웬만하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1편에서 되게 지루하게 느꼈던 게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스타워즈 팬들도요. 1편은 상당히 지루하게 느낀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1편은 도저히 왜 저렇게 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스타워즈니까 본 거죠. 스타워즈니까 본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1편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이제 칼싸움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이걸 도대체 왜 넣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포드레이싱 좋지 않나요? 포드레이싱. 포드레이싱 왜 이렇게 싫어하시지 다들? 그거는 그냥 저는 포드레이싱 좋아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렇게 그 자동차 나를 나는 자동차 타고서 싸우는 그 경주하는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볼거리 많아요. 그러니까 볼거리만 골라서 본다고 생각한다면 뭐 1편도 안 될 건 없어요. 가장 제일 큰 볼거리는 역시 칼싸움이지만 그야말로 막 붕붕붕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거의 무협 영화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의 싸움인데 일단 재미없는 거는 일단 스토리가 도대체 이해를 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걸 안 봐도 그 뒤에 2편부터 보든 아니면 다른 거 보든 간에 어쨌든 이해 다 돼요. 그게 그러면은 제작 연도 순으로 보는 게 약간 그래도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1편, 2편, 3편 이렇게 순차적으로 본 것보다 그렇다면은 가장 처음에 나온 4편, 5편, 6편 이렇게 세 개로 묶어서 그것들을 먼저 봤을 때가 이제 네, 나중에 살이 붙는 이제 순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가장 먼저 4, 5, 보는 거죠? 6편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전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1, 2, 3편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7, 8, 9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4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까 분명히 특수 효과가 잘 돼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낡은 느낌 들 수도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락 영화로 필요한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영웅 이야기다라는 거를 너무 간단하게 보여주거든요. 쉽게 보여줘요. 그래서 4편이 입문용으로선 가장 편한 편이고 그리고 좀
진중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5편 쪽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입문용으로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요. 거기서는 처음부터 그냥 주인공 측의 인물들이 엄청나게 쓸리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하게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보게 되고 좀 무시무시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개봉이 예정된 스타워즈 시리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스타워즈를 처음 접할 때 가장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작품들을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가요? 네, 제 생각에는 7편부터 봐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7편을 만들 때도 물론 과거 팬들의 추억을 겨냥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팬들이 보면서 너무 저게 뭔 소린지 대체 모르겠어. 제가 뭔데 이렇게 중요한 애지라는 생각을 조금 덜 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쟤는 옛날에 주인공이었나 보구나. 이 정도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보면서 제가 왜 여기서 튀어나오는 건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7편부터 보는 것도 가장 최신의 그래픽을 즐기면서 그 스타워즈에 부담 없이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로는 또 시대에 따라서 스타워즈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들이 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루크 스카이워커는 당시 70년대 당시에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매력적인 영웅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등장하는 그 여성 캐릭터, 흑인 캐릭터,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적편에 악당으로 등장하는 또 다크 히어로 같은 그런 캐릭터, 그 세 명들을 봤을 때 그거는 우리 현대 청소년들의 모습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보더라도 뭐 지금 당장 볼다고 생각했을 때는 7편부터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침 오늘 녹음하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드디어 12월에 개봉하는 에피소드 8의 예고편이 공개됐거든요.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예고편을 봤을 때 8편은 7편을 먼저 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리즈물이잖아요. 시리즈물인데 전편을 안 보고 뒤편을 보면은 아무래도 배경을 모르고 보면은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마블 영화도 뭐 아이언맨 보려면 원부터 봐야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벤져스도 스타워즈는 마찬가지고. 원부터 보지 말라는 게 강조점이지. 스타워즈에서 그냥 원은 4편이라고 치죠. 네. 스타워즈에서 원은 4편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영화가 네. 4편이니까. 양들의 침묵도 양들의 침묵 나오고 그 이전 이로써 한니발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니발 거기에 에피소드 넘버를 붙이면은 한니발이 1편인 거고 양들의 침묵이 2편인 거잖아요. 하지만 2편부터 우린 보잖아요. 그런 거죠. 에피소드 제목이 붙긴 했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새로운 희망부터 보시는 게 그래야지 스타워즈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위험 보면 대체 스토리가 보이지 않고 재미도 보이지 않고 하니까 새로운 희망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고 스타워즈라든가 아니면 또 최근에 만화 애니메이션 시리즈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즐기기로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스타워즈 게임으로 입문했어요. 처음에 스타워즈 아버지가 게임기를 사오시면서 미국 갔다 오실 때 그때 사다 주셨던 게 스타워즈 에피소드 1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드레이싱을 주제로 한 게임이었는데 정말 스토리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경주만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하다가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의 그 비디오를 빌려다 보고 그거를 수십 번 돌려봤었어요. 정말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한글 자막도 없었고 그런데 나중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장난감으로 들어가던 아니면은 게임으로 들어가던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던 아니면 만화책도 나와 있으니까 만화책도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를 맨 처음에 영화를 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빠진 건 소설 때문이었거든요. 그것도 스타워즈의 영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한참 뒤에 외전 소설. 지금은 뭐 전부 다 날아가 버린 설정이지만 거기서부터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스타워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든 간에 나한테 맞는 게 걸리면 그러면 즐길 거리는 넘쳐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워즈 시리즈가 꾸준히 제작되어 온 것은 그만큼 스타워즈를 즐기는 팬층이 두텁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전에는 스타워즈를 어느 편부터 봐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저 재미있게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개봉을 앞둔 스타워즈 더 라스트 제다이가 기대되네요. 오늘 스타워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신자 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